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광식입니다. 오늘 이 정평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최고 경영자 초청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한덕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무역인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한덕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수출 무역하면 되게 이제 제품 소위 공산품이 중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문화도 수출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100몇십 국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10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류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것이 결국은 수출 또는 산업과도 관련돼서 한국의 미래 그야말로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했고,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역사를 전공합니다만은 이러한 한국의 한류 현상은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다 이럴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류 그러면 그냥 드라마, K-팝 이렇게 대중문화 내지는 어떤 하나의 장르 현상으로만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류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어서 또는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가느냐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류 로드라고 한 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북방 문화 또는 서양 문화, 중국 문화 또는 서양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소위 수입해 왔습니다. 주로 샤머니즘은 북쪽에서 수입해 왔고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수입해 왔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문화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천주교 또는 기독교로 대변하는 서양 문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문화를 주로 받아들이는 길이 우리는 보통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이 실크로드는 비단만 들어온 게 아니라 비단을 통해서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뿐만 아니라 종이, 나침판, 화약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비빔밥과 같이 비벼서 이제 한류라는 것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실크로드가 수입하는 길이었다면 이 한류로드는 문화를 수출하는 길,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한류로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한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보편성 내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러야 되는 전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뭔가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문화에 없는 독특함 이런 것이 이제 곁들여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야말로 세계인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색다른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사실 한류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라는 것은 옛것에서 모티브는 찼대 바뀌어진 새로운 21세기의 환경 또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걸 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그에 따라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또는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 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보통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내세운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K팝에서 K컬처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사실 드라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K팝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또는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는 한식이라든지 또는 K 패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르별로 이것을 다양화하고
또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주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또는 서역을 또는 서양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하고 발전시켜서 외국에 어떻게 잘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활용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먼저 그러면 한류가 첫째 그 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류 그러면 굉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시적이다 또는 뭐 부분적이다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사진은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지에 나온 21이라는 걸그룹의 그 공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런던이 K-팝에 미쳐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찬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런던이나 파리에서 나온 르몽드지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신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지식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들입니다. 이런 데서 K-팝에 대해서 이러한 극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르몽드지입니다만 이 르몽드지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K-팝이 J-팝이 차지했던 위치를 빼앗고 프랑스인들에게 문화예술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보는 이런 언론에서 이 K-팝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한류 하는데 첫째 한류가 뭔지, 한류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지금 현 주소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사실 처음 제기된 것은 1999년입니다. 제가 99년에 북경대학에 이제 교환교수로 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한류라는 말이 1999년 5월 청년보라는 잡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간 경계하는 듯한 이런 톤으로 쓰였습니다. 그 99년에 그런 한류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97년에 이제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 대발이 아빠,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랑이 뭐길래가 한국에서도 65%의 시청률을 보였습니다만은 중국에서 97년에 이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억 명이 봤습니다. 물론 퍼센트는 10%가 안 됐지만 1억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봤죠. 그래서 98년에 재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3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 의하면 10억 명이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0억 명에는 한 번 본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되게 반 정도는 중국 사람이 봤다. 중국 인구의 반이 한류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99년에 뭔가 경계하는 듯한 의미로 한류라는 말을 중국이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었지만 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 있다니 이게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중국에 이제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랑이 뭐길래만큼 그렇게 이제 크게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일본 NHK에서 겨울 소나타, 겨울 연가가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25%의 시청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한국 사람을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그러고 이러던 것이 한국반, 강꼬구, 그다음에 한반도 이런 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사실은 바로 이 겨울연가, 겨울 소나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NHK라는 공영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전에는 한국 그러면 조센징, 우리 일본의 식민지 받던 나라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문화를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한국에 대한 문화, 그래서 강꼬구 문화라는 이런 의미, 그전에는 그냥 조센 문화, 뭐
전부 한국 사람들은 다 조센이라고, 조센징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고 낮춰보는 표현을 했다면, 강꼬꾸라는 것은 뭔가 자기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마치 한일 월드컵, 공동 월드컵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반자적 입장으로 상당히 이제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으로 뭔가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드라마나 이런 것이 한국의 이미지나 또는 국격을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빠찡코에도 이렇게 배용준과 최지우 사진이 있어야 이 빠찡코장이 되는 겨울연가 빠찡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한류를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가 일본 내지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또는 중동 지역까지 나아가서 터키까지 이 한류를 아시아 지역으로 열풍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은 특히 그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그 궁중의 음식을 가지고 주로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음식이고 이 배우들은 전부 한복을 입고 나오고 있고 그 세트장은 전부 궁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과 한국의 전통적인 옷과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기 터키까지 해서 그야말로 아시아를 휩쓰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영애를 이나리자라고 이렇게 모나리자가 아니라 이나리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대장금 내지는 이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내지는 실감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류가 대단하다는 것을 사실 언제 느꼈냐면 2008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돼서 첫 번째 한 전시가 페르시아 문명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9개 국립박물관에서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을 가져와서 전시회를 해서 이제 그 오프닝 개막식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이란에 문화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란 쪽에다 얘기했더니 이란 쪽에서 의외로 대통령께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대통령이 여기 오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럼 우리도 대통령이 나가셔야 되나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그게 아니고 이영애 씨가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에 이란에서 대장금의 시청률이 85%였습니다. 85%.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최고 시청률이 65%입니다. 우리나라 걸로. 우리나라에서 20%가 넘으면 성공한 드라마라고 보는데 그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퇴근에 하고 나서 회식이라는 게 없고 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들어와서 주로 하는 게 이제 TV 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뭐 85%라는 건 다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영애 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대통령이 오시니까 좀 나와달라. 근데 의외로 두 번째 놀란 건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란 대통령이 오면 나올 줄 알았는데, 감지덕지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물론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성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금의 한상궁으로 나왔던 양미경 씨를 이제 나오게 했는데, 저쪽에서는 부통령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류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주몽입니다. 주몽은 86%를 했습니다. 86%. 엄청난 거죠. 3월 달에 대통령 모시고 사우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이란에서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매출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물어봤어요. 무슨 마케팅을 전략을 썼는가 했더니 간단합니다. 드라마 때문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85%, 86%하고 마지막에 현대자동차가 딱 거기 이제 광고가 나간다면 뭐 일제를 살까 한국제를 살까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과거에는 일제를 샀다면 이제 그 한국제를 이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의 그 신장률이 높긴 높지만 전체의 이 포션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해서 그 현빈이 아주 유명해진 드라마인데요. 이 내 이름이 김삼순은 왜 중요하냐면 배용준의 그 연사마 이 겨울 소나타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 이름은 김삼순은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류 팬이 40대, 50대에서 20, 30대로 저변이 확대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드라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해야 이게 동남아시아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터키까지밖에 못 갔어요. 유럽에서 지상파가 드라마가 방영된 건 딱 하나, 헝가리밖에 없습니다. 헝가리. 근데 헝가리는 마자리족이고 그 어순도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마늘도 먹고 육개장 같은 것도 먹고. 근데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K-팝이 일본이나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또 가서 공연도 했지만 유럽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터키까지는 갔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획사들이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수지 타산을 볼 때 일단 드라마가 들어간 나라는 한류의 기반이 조성됐다 보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티켓이 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래도 가서 외국 가서 공연하려면 한 10,000석 정도가 이제 차야 이게 소위 말하는 수지가 맞는데 한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잘못했다가 티켓이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손해볼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유럽엔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그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배우는 한류 팬클럽이 있었어요. 코리아 커넥션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되게 입양아 출신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입양아 출신 장관도 나왔는데 이 입양아들이 우리보다 더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꼭 K-팝 공연에 왔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오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홍보도 하고 사람 모으겠다. 한국문화원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왔어요. 기획사한테 좀 가서 해라 그랬더니 못 가겠다.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리고 왜 안 맞냐 그랬더니 드라마가 들어간 데는 한류가 이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드라마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기반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이제 파리에 이제 가게 됐고 파리 공연할 때 그 코리아 커넥션 애들이 베르사유 궁전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시몸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할 거를 2번 하게 됐습니다. 7,000석인데 거기가 극장이 결국은 14,000명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런던도 가고 뉴욕도 가고 중남미도 가고 그야말로 젊은 애들 흔히 하는 말로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K-팝이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노래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드라마 한류를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계기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뭘 여태까지 변수가 있었냐면 드라마는 다 지상파를 통했어요. 근데 K-팝이 왜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통했냐? 유럽에서는 지상파 드라마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젊은이들은 K-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SNS,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한류, K-팝 선호층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을 대고 뭐 기획사도 노력하고 뭐 코리아 커넥션도 노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거기에
K-팝 선호층이 형성돼 있었던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이게 대단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를 1.0 한류, 이 K-팝을 우리 2.0이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라마가 2007년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성장하다가 2003년, 4년쯤 돼서 약간 이 쑥지막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류에 대한 그 분위기를 살린 게 또 K-팝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지만, 근데 이제 유럽까지 나가는 이런 그 견인차 역할을 이제 한류가 한 겁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K-팝 콘서트. 7,000명의 관객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또렷한 발음으로 이미 외우고 있는 한국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다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On est morte, on est resté sous la pluie, on est trop contente. Oh, c'était trop Trop cool. bien! Septembre!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던 제1회 중남미 K-팝 경연대회. 올해는 14개 나라에서 171개 팀 4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해 규모가 2배나 커졌습니다. 최근엔 한국 스타들의 중남미 공연을 요청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교실에 러시아 젊은이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입니다. 익힌 한국어를 바탕으로 노래와 춤을 배워 각종 한국 관련 행사 때 K-팝 공연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녀시대는 이번 무대에서 40만 명이 응모해 17대 1의 치열한 티켓 경쟁을 벌였습니다. 추첨에 떨어진 수백 명의 팬들은 공연장까지 달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베트남 최고의 한류 인기 그룹인 JYJ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연 박지성 자선 축구대회. 경기장을 가득 메운 2만여 팬들은 아시아 스타들이 펼치는 축구 축제에 환호성을 연발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저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비틀즈라든지 또는 그 크리프 리차드가 이화여대 공연했을 때 그때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시간에 영어 교과서 외우라고 그럴 때는 외워 못하도 팝송은 좀 외워서 흥얼흥얼거리고 또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프랑스에 가고 싶다, 파리에 가고 싶다,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마찬가지 현상이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 갔을 때인데요. 모스크바에 그 다른 일로 갔었는데 이 모스크바에 있는 K-팝 그 한류 팬들이 한 500명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제가 들어가려는 건물 앞에서 못 들어가게 어떻게 보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프레시몸이라고 하는데 한류 스타를 보내달라. 왜 모스크바에서는 K-팝 공연을 안 하느냐? 그 얘기. 근데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아주 귀엽게 합니다. 어떻게 귀엽게 하냐면 슈퍼주니어 보내주세요. 뭐 이러라든지 동방신기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러시아 그 청소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자막 없이 보려고 하고 이 K-팝 공연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은 이 K-팝 자기들이 따라 부르는 흥얼흥얼하는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지만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작년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연말에 올해 배울 사람 500명을 모집했는데 1,5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해는 한국어 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한국어 학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은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뭐 친한파 내지는 지한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를 자꾸 잘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또는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면 프랑스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제가 아까 K-팝에서 K-컬처라는 말씀드렸는데, 언어를 배우게 되면 이게 전부 이제 다른 문화에까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100몇십 국이 되지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10개가 안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이 배우는 학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외국어 학원이 결국은 영어 학원, 불어 학원, 독일어 학원, 그 다음에 중국어 학원, 일본어 학원,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 한국어 학원이 이제 생긴다는 그런 아주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돼서 이 K-컬처로 이제 나아가는데, 지금은 어차피 드라마하고 K-팝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근데 그 확산되는 그 연결고리에 한국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드라마는 방송국에서, K-팝은 기획사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제 저희 정부에서 한국문화원이나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K-컬처로 나가는 방향에 여러 가지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뽀로로라는 건데요. 이건 캐릭터 상품입니다만, 프랑스에서 이 뽀로로가 국영방송에서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프로인데 어린이 중에 41%가 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시청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프랑스에, 한국에서 누가 가면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그러는데, 요즘은 뽀로로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드라마 말씀을 드렸지만 드라마는 40, 50대 중년 여성이었고요. 그러다가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경우 뭐 20, 30대라고 그랬는데, K-팝은 10대, 20대입니다. 근데 이 뽀로로는 그 아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한류층이 상당히 이제 저변이 균형 있게 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미국 그러면 한국 애들이 아는 거는 미키마우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거 출판사로 치면 웅진, 굉장히 요즘 출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웅진 출판이 잘 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웅진 거를 봤던 애들이 어른 돼서도 27 쭉 웅진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 뭘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키마우스, 우리는 이제 뽀로로. 그래서 애들은 이것을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또 캐릭터 폴리가 나왔는데, 이건 그 다음이다 그래서 폴총리라고 이렇게 이제 애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이게 이제 아마존닷컴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이후에 한국의 많은 문학작품이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노벨 문학상을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께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게 이제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 외국어로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이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또 거기에서 순위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노벨 문학상도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근석 막걸리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 장근석 씨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짱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 한류 스타와 이 마케팅을 해서 이 제조업과 연결시킨 예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아까 뭐 세종학당 이 한국어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LA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교포가 중심이었습니다. 교포 자녀라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계는 여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는 드라마와 K-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관광에 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류의 가장 덕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다. 우리가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 명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880, 그 전에는 780, 그 전에는 680, 거의 10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능가했습니다. 일본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넓고 또 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또 화산도 있고 온천도 있고 문화자원, 문화유산,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강도 있고 관광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이제 뭐 엔다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보다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장관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보고 봤는데 그거 사실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는 일본에 1년 있었는데 1년 동안 일본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간 이유가 일본과 한국의 고대 맛집이 비교 연구이기 때문에 맛집을 보러 많이 다녀봤는데 일본이 관광하기엔 정말 여행하기엔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본보다도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많은가? 이거 허위보고 내지는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딨냐? 한류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온 남이섬을 가고 뭐 촬영장을 간다든지 또는 그 K-팝 공연을 보러 온다든지 심지어 지금 여수 엑스포가 굉장히 예상보다 잘 안 되다가 지금 다시 불이 붙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불 붙인 것도 K-팝입니다. 지금 K-팝 공연을 하면서부터 2배로 늘기 시작했어요. 관람객이 하루 5만 명이었다가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K-팝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의외로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여기는 뭐 의료관광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한류 스타가 쓰는 화장품. 그리고 한류 스타 얼굴하고 비슷하게 해달라고 하는 성형관광.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의료관광이 12만 명이 왔고요. 올해는 지금 18만 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체 1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중에 우리가 980만 중에 100만 명 이상을 이제 한류 관광객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한 10몇 %가 이제 의료 관광입니다만은 이 의료 관광이 쓰는 돈은 일반 관광객의 서너 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이 와서 2박 3일, 3박 4일 간다면 의료 관광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 내지 보름 이렇게 하고요. 혼자 오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오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희소식은 이렇게 K-팝이나 드라마는 대중문화인데 한국의 이런 어떤 순수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글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도 있지만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서 이거는 세계 유수한 박물관 미술관의 것들을 3D로 제작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현대미술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가지고 이것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도 한국 문화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사실 박물관으로 따지면 일본의 동경박물관이나 또는 중국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입니다만은 오히려 그걸 제치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우리 현대미술관의 작품을 여기에 탑재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에 보면은 K-팝이라고 이러한 메뉴가 따로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라틴이라든지 또는 뭐 팝이라든지 또 락이라든지 뭐 보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 장르 중에 나라 이름이 들어간 재즈라든지 이런 거와 동격으로 K-팝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K-팝이 갖고 있는 위상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무역협회에서 작년 11월 11일 날 조사한 결과입니다.
83.6, 66.9, 83.6%는 설문조사에서 한류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데 83.6%가 미친다. 66.9%는 한류 스타가 광고하거나 한류와 관련된 마케팅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저것은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적이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역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한류가 무역,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신 내용이고요. 이것은 관세청에서 지난 5년간 조사한 것인데, 저 주홍색 저쪽이 한류가 들어간 나라고 여기가 한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입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이. 근데 저런 경우에는 234, 124, 페루는 320%. 쉽게 얘기하면 서너 배의 수출의 신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한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줄어가는 입장인데, 오히려 한류가 들어간 나라는 몇 배의 이러한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건 관세청 통계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변화상을 주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출입은행에서 조사한 건데, 문화상품이 100불짜리가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제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은 412불, 그러니까 4배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문화를 수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제품에 문화가 곁들여 있느냐 없느냐, 그 문화가 코팅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그 이미지 내지는 브랜드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그마치 4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부터 브랜드 지수를 보면 27위에서 24위, 21위, 18위 3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주동해낸 견인차가 바로 한류다, 고 할 수가 있죠. 979만 2,413명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 숫자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1,100만 정도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는 관광객 시대가 이제 올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류의 형성 과정과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한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저는 이것을 한류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화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벚꽃 창신을 키포인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 창신이라는 것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옛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옛 것 중에서 뭔가 모티브를 찾아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는. 왜 그러냐? 첫째, 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한류 1.0을 이끌어낸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대부분이 사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퓨전 사극. 그러니까 옛날 그냥 사극이 아니라 옛날에서 모티브는 가져오되 현대적으로 이렇게 가공한, 뭐 아까 대장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몽도 그렇고, 특히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대부분 또 선덕여왕이라든지 추노라든지, 물론 현대물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 반 이상이 지금 퓨전 사극으로 이제 주중에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을 대개 사람들이, 그건 뭐 팝은 서양 거고 외국 걸 받아들여서 일종의 보세 가공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는 그건 뭐 젊은 여자애들 데려다 놓고 좀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한국 문화를 대표하느냐? 그러나 K-팝에도 팝은 팝이지만 코리안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소녀시대고요. 여기가 조선시대 소녀시대인데, 제가 사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K-팝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TV 보다가 나오면 제가 소녀시대다, 원더걸스다, 뭐 제가 H.O.T다, 뭐 동방신기다 이제. 근데 이제 장관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국위 선양을 하기 때문에 표창장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창장을 수여하러 갔습니다. 잠실에 갔는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개막 공연 같은 걸 이제 하면서 K-팝 스타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딱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원래 전공이 고대 축제입니다. 고대 축제. 고대 축제라는 건 뭐냐면 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맥, 예의 무천, 사만의 계절제. 아마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도 쓰고 제 저서, 첫 번째 저서가 바로 고대 축제에 대한 거였는데 그 논문 쓰면서 제일 많이 인용한 자료가 중국에서 나온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는 자료인데요.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중국 사람이 이 한민족, 소위 동이족의 그 축제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하고 뭔가 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녀 군치 가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가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춤추는 모양이 나오는데 수족이 상응하고 손과 발이 맞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답지 저항하고 발을 땅에서 띄었다 붙였다 하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K-팝 공연을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야, 신기하다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든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양의 경우에는, 노래는 하는 사람을 싱어라고 그래서 가수가 있고, 춤추는 사람은 댄서라고 그래서 백댄서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레이디 가가도 다녀갔지만, 주로 가수가 노래하면, 댄서는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춰주는 거지,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룹으로 노래도 같이 하고 춤도 같이 하고 서양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서양에서 이것을 융복합으로 한 게 이제 뮤지컬입니다. 원래는 구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노래와 춤을 같이 하고 그것도 때를 지어서 합니다. 이걸 군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강강수월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지만 그렇게 노래와 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또 그 다음번에가 더 재밌는데 수족이 상응한다는 건 손과 발이 맞닿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K-팝 스타들이 노래할 때 가만히 보면요, 노래하다가 갑자기 손과 발을 탁 칩니다. 네? 자세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수 엑스포 갔다 왔는데 자우림도 그렇고 그날 애프터 스쿨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춤이 북방계통 춤은 발을 많이 사용합니다. 러시아 댄스가 그렇고요. 이 남쪽으로 갈수록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근데 우리는 수족을 다 사용하고 손과 발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J-팝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J-팝도. 근데 J-팝과 K-팝의 큰 차이가 J-팝은 뛰질 않습니다. 한국 애들은 뜁니다. 점프.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하다가 꼭 뜁니다. 그러면 보던 사람들도 같이 뜁니다. 제가 이걸 이거 신기한데. 그런데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다가 이제 일본에서 J-팝 전문가였는데 J-팝이 안 돼가지고 지금 K-팝이 잘 되니까 K-팝 전문가로 변신한 이쪽에 한 10여 년 종사한 사람이 있는데 소위 일본의 그 CD나 DVD 렌탈하고 빌려주는 파는 이 쯔다야라는 이 기획사가 있는데 거기 매니저가 저를 이제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나보고 질문할 게 없냐, 궁금한 게 없냐 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J-팝과 K-팝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K-팝이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한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 애들은 꼭 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점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점프. 제가 그래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헝가리 문화원 개막식 때 갔는데 K-팝 스타들을 못 데리고 가가지고 이 헝가리에서 커버 댄스 1등한 애들이 이제 공연을 했어요. 오히려 K-팝을. 근데 얘네들이 한 2곡 하더니 헉헉거리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막 뛰고 막 하냐고. 근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가 다른 기회가 있어서 K-팝 스타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야, 너희들 힘들지 않냐 했더니 아닙니다. 저희 신나서 합니다. 이러더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나서 합니다. 우리 애들은 대여섯 곡 불러도 싱싱합니다. 싱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래방 가서 노래만 아니라 춤도 추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뛰어보세요. 몇 곡이나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K-팝도 팝은 팝이지만 이 서양적인 것이 기본이지만 한국적인 신명이 거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무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는데 이 강신무가 띕니다. 강신무가. 작두 따는 무당이 이제 이 강신무인데 소위 신기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DNA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양에서는 가수가 10대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적 교육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K-팝의 노래를 보면 많은 부분이 한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딩기딩기딩기라든지 이런 의성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아주 어필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국어의 어떤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이 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따라서 이 K-팝에도 한국적인 부분이 전체 중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어필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벚꽃창신이라고 하는데요. 옛것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제가 이제 피카소를 많이 드는데 피카소의 천재성은 남들은 그림을 그리면 앞에서 그리거나 옆에서 그리거나 뒤에서 그리거나 한 면만을 그렸는데 피카소는 세 면을 다 그렸습니다. 하나 폭에. 요즘 말로 하면 3D입니다. 이게 3D.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피카소가 이것을 처음으로 창안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술에 있던 거를 자기가 이제 재창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립박물관의 전신인 제실박물관의 컬렉션 1호인데요. 여기 보면 포도 동자문 청자가 있어요. 이 어린이의 모습을 또 잘 활용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섭입니다. 이중섭의 은박지는 바로 거기서 비롯됐고요. 뭐 베르사체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에르메스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와 전선이나 유물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이건 고구려 시대의 벽화인데요. 15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무용총이라고 합니다. 춤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굉장히 모던하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의상도 멋있고 멋도 있는데 이미 고구려 시대에도 이렇게 걸그룹이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6명이니까 뭐 고구려 걸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복원해 봤습니다. 박물관 100주년 특별전 때. 이게 왜냐하면 1500년 전 옷인데도 굉장히 모던하고 우아한. 그래서 이 파리 오고 이제 뉴욕 가서도 패션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옛날 것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물을 가지고 이런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폴라로 한다든지 이 입체적인 볼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주 그야말로 오리지널리티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패션쇼에서 제일 히트친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청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는 옷에 할 생각만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 작가는 이 청자를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저걸 보면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야,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많다. 그 박물관에 숨어있는 저 유물들이 그냥 단순히 이 구닥다리 그 옛날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이런 디자인에도 왜 상관기법을 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이 죽순의 이런 선을 활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입체감 볼륨을 보면 자동차 본네트 같은 데도 우리가 저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말 독특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번에 그래서 해관보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를 선물하기 위해서 갤럭시 탭을 선물했어요. 근데 만약 이것만 선물했으면 뭐 IT 강국이다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이 뒤에는 나전칠기로 해서 그 나라 정상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줘 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IT와 문화를 이제 결합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100몇 나라지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10개가 안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점입니다. 런던 올림픽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그 헤롯 백화점에 지금 우리나라 만년필이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상감 기법을 한 만년필입니다. 2,20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짜리 만년필이라는 건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껍데기를 상감 기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문화재 청장을 할 때 유물만이 아니라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했는데 이 비단으로 만든 이 캡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았는데 사실 근데 이 비단으로 만든 캡의 모티브는 딴 게 아닙니다. 농악할 때 여기 상모돌리 할 때 여기 그때 그건 종이로 하는 건데 이건 비단으로 해서 한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단청 건축에 쓰는 단청을 활용해서 기둥이 올라가고 거기 단청 처마에 단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청을 활용한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런던 올림픽 때는 이 단청을 활용한 패션쇼를 영국에서 유명한 비엔에라는 이제 박물관에서 패션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글 디자인이 아주 또 인기가 있는데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아주 팝스타인데 이 사람은 거의 옷을 한글 디자인으로 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호남 향후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의 조형성을 보고 이제 하는 거를. 우리 김연아 선수도 한글 요즘은 이제 한글 로봇도 나왔습니다. 한글 로봇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옛 것을 잘 활용한 거에 우리나라 것만 얘기하면 너무 한국적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또는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지역의 신화와 전설에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현대화한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해를 품은 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픽션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퓨전이라고 합니다만은 팩션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에게도 또는 외국인들에게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관광도 이제는 양만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되는데 질로 승부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창덕궁을 많이 갑니다만 여태까지 창덕궁은 아마 낮에만 보셨을 텐데 밤에 보는 창덕궁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에 창덕궁 달빛갱이라는 이제 그런 고품격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안압지 야경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에 특히 왜 밤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냐면 밤에 보여주지 않으면 자질 않습니다. 밤에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전부 이제 폭탄주나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내려고 이제 하는 이유도 바로 뭔가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제 더 다양화돼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하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장을 2008년에 맡고 하루에 제가 한두 번씩 꼭 쭉 이제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왜 이게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인데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다운 정체성이 없는가? 예를 들면 동경 국립박물관이나 중국의 국가박물관을 가면 이 일본
중국 박물관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 이유는 뭐냐? 일본 가면 일본의 국립박물관은 일본 에도 시대의 건축물이 있고, 중국 국가박물관에 가면 시멘트로 지었지만 지붕 정도는 이 중국의 전통적인 기와를 얹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립박물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청자 기와를 얹어서 팔각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루브르 가면 유리 피라밋이 상징이듯이, 근데 이것을 개막할 때 어떤 분 축사를 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이걸 만듦으로써, 이 이름을 청자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청자정이 여기 들었으니까 이게 화렴점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화렴점정이라는 것은 용을 그리되 눈동자를 그려야 그 용이 움직이고 용투림을 친다. 물론 용 전체 그 몸체의 눈동자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청자정도 이 전체의 박물관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게 들어감으로써 마치 눈동자를 찍은 거와 마찬가지다. 눈동자를 찍음으로써 비로소 용이 생명력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한 포인트가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막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이 굉장히 세계에서 서비스는 1위지만 인천공항에서 아쉬운 점은 이게 인천공항인지 대한민국의 공항인지 오사카 공항인지 이게 상해공항인지 정체성이 없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면세점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중국 정원을 해놨어요. 이걸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이게 베이징 중국 공항이다. 또 최근에 하네다 공항은 국제공항으로 하면서 그 위에 식당가를 조성하면서 에도 시대의 건축물로 해서 이게 에도 마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거기에도 우리의 한국적인 정자하고 꽃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이게 인천공항이고 또 한국의 공항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회에 있는 사랑채입니다만, 거기에도 전부 그 서양식 건물들만 있는데 여기 하나 있음으로써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부도 저희가 한류문화진흥단이라는 것을 올 1월에 출범을 시켜서 전통문화 또는 순수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를 한류문화를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역점을 하는 것이 융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과 문화예술이 같이, 그래서 산업박람회 할 때도 이런 뮤직 페스티벌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G20 정상회의 때 그 리셉션 오고 디너를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한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금융재정 환율에 대한 회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의 어떤 정통성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단순한 신흥부국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요번에 그래서 해관보 정상회의도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을 많이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류가 더 발전하려면, 아까 우리 한 회장님께서도 저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기업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동반성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작년에 상징적으로 1조 달러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는 한류가 또 이렇게 나가는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해서 한국이 인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문화를 또 선호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것은 서로 그야말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손을 잡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한류 문화만 너무 외국에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반한류, 혐한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것도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남의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소위 쌍방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이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헝가리 문화원. 그다음에 저는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느꼈는데요. 앞으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려면 태권도가 하듯이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한국 사범이 그 나라 가서 뿌리 받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 사범을 기르고 그 나라 사범들이 거기서 이제 태권도장을 하면서 많은 태권도 인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지금 세계 인구가 7천만입니다. 이것이 한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류와 이 태권도화를 잘 이제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공연을 가서 하고 옵니다만은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발레단이 와서 하지만 그 수석 무용수가 한국 사람입니다. 서희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강수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수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이 문화예술에 아주 혁혁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수출했듯이 우리 코트라가 나가 있듯이 이제 문화도 나가서 거기서 이제 현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근데 이거 할 때 문화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문화와 예술과 기업이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웨덴의 국왕. 제가 왜 태권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 터키에 가서 이 경주 엑스포를 내년에 터키에서 하는데 거기서 한국 문화 축제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류 팬클럽 또 태권도 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놀라운 게 한류 팬클럽이 터키에 5만 명이 있답니다. 한류 팬클럽이. 그래서 이 경주 엑스포 할 때 이걸 이제 자원봉사와 연결시키려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태권도 인구는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터키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물관장이나 문화재청장을 하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자들이 꼭 묻습니다. 관장님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좋아하는 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답변을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 백제의 금동대학로, 신라의 금관, 고구려의 청자와 불화, 조선시대의 백자와 또는 풍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뭐 하나 답변을 하면 꼭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지선다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10가지 하는 얘기는 우리 문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굳이 하나라 얘기하면 저는 조각보를 얘기합니다. 왜 이 조각보를 얘기하냐면 이 조각보는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은 하얀색, 그야말로 다랑아리 같은 걸 보여주고 여기 오방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 여기 보면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좌로 있고 우로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어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원래 조각보라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조각조각 반지꼬리에 놨던 걸 모아서 이렇게 누더기,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데 하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더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의 그 앙상블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화의 특징을 이게 잘 보여준다. 한국 문화는 이렇게 단순하거나 소박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컬러풀하고 가치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북방을 통해서 샤머니즘을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 유교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는 기독교, 천주교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가 다 지금 번성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제가
진주 옥봉이라는 데를 한번 갔었는데요. 여기 진주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옥봉에 이제 안각화를 조사하러 갔다 느낀 건데요. 딱 내리니까 이 무당집이 몇 개 있었어요. 야, 여기 재밌단 말이지. 좀 이따 갔더니 절집이 나오는 거예요. 절이. 좀 돌아갔더니 성당이 나오고 좀 돌아가니까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야, 여기 이제 향교만 있으면 끝난다 그랬는데 향교가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이런 것이 다 외국에서 시작돼서 들어왔는데 외려 외국 그 나라는 지금 외려 소멸되거나 시들시들한데 외려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잘 유지되고 또한 이것이 다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막시즘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다 없어져도 우리나라만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서 원형을 그것도 공존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조각보다 생각하고 따라서 혹자들은 K-팝, 한류가 뭐 4, 5년밖에 못 갈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와같이 한국은 스폰지 같아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화는 그냥 단순한 어떤 내셔널적인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에 가서도 먹힐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근데 이것이 더 발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프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할 일도 있고, 기업도 문화예술과 손잡고 해야 되고, 또 우리 문화를 확산과 함께 남의 문화도 여태까지 그랬듯이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외국에 보낸다면 이 한류 문화가 더 확산돼서 이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산업 또는 전체 산업 내지는 한국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무역인 여러분들께서도 한류를 하나의 문화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